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7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 시험 문제가 최근에 두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죠. 계산 형태로 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계산 형태를 그렇게 크게 심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문제 출장이 방금 했던 한두 번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념과 의무적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포함시키는 내용, 행위 완화, 실효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절 지구단위 계획인데 자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당의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뭘 얘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볼 수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기준도 누가 정해야 되겠죠? 국토장관이 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정비 또 관리, 보전, 개발 등에서 지정할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지구단위는 앞에서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 기능에 따라서 중심을 해야 되겠고 또 해당 용도 특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나가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 조성, 또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에 고려해서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과 조화. 가장 중요한 게 건축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뭐가 있냐면 상세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가져갔는데요. 자, 그 유래를 갖다 보면 제일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획일적인 용도 지역제에 따르면 건축 규제를 1조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1조로. 그러면 그 위에 건축법의 개별 건축 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서로 간에 조화가 이루지 않죠. 그래서 이걸 조화를 이뤄서 효율적인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합리적을 위해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후에 건축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따른 거고 이렇게 잘 따라서 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뭘 원칙으로 한다? 인센티브. 그래서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다 뭐로 정하되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공부하면서 지가 한 건 지가 하더라. 지가 한 건 지가 하더라. 지구단위 계획. 자, 말 될까요? 좀 촌스러운 말 같아요. 자기 한 건 자기가 한다.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지구단위 계획은요. 입안권자와 결정권이 다 같습니다. 왜? 국토장관 입안했으면 국토장관이 결정하고 시도사 있으면 시도사, 시장군수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한다. 원래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도시관리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 입구로. 그러니까 이게 수립 기준 누가 정하는 거냐? 역시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수립 기준 국토장관이 정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이거는 구역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전부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일부를 개발해야지. 일부 개발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걸 이야기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갖다 보면 도시지역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시역 밖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대개 도시란 말은 뭘 쓰고 있냐? 개발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can, 개발하는 거. can.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에서 must가 될 때가 문제된 거죠.
지정하여야 한다. 이걸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캔에 해당하는 건 자, 거기 따랐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규제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주정 사업지구, 그렇죠? 네, 국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 다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조심할 게 뭐 있어요?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돼야 되겠죠.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돼야 되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에서 해제가 돼야 되겠죠. 공원에서 해제된다. 자, 여기는 뭐가 없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블루벨트에 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나가서 거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도시역에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편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읍번에 또 별표제고,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업무기능 결합해서 복합적 토지 이용증. 자, 우리 복합적 토지 이용증 지금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뭐 때문에 배웠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배웠죠? 자, 여기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을 얘기하고,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데 대중교통이 결절지지 않습니까? 몇 킬로? 1km 내. 입지규제 최소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서 반경 500m, 반경은 1km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기산점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역세권 개발 구역,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 이런 데를 보면 이게 뉴타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밀복합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고밀복합. 자, 역세권 중심으로 특히 이런 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보면 시범도시도 있겠고, 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도 있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또 나가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해서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여기도 녹지인데 무슨 녹지? 자연 녹지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가 있구나. 그럼 의무적인 것은 머스트에 해당하는데, 자, 이런 걸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정택이는 10년직이다. 무슨 소리냐? 정비구역과 택지 개발이 돼서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공사가 완료돼서, 자,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임의적 대상 지역이죠.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바꿨어. 그러면 여기 임의적 대상 지역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얼마를 갖다 할 거냐.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하겠다. 이겁니다.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하겠다. 이게 바로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머스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기출 체크 들어가면 됩니다. 국토의 개미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자, 알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다시 맞죠? 2개 이상 노선을 교체한 대중교통 결절지 2km 아니죠. 3개 이상 노선이고 대중교통의 결절지로서 1km죠. 1km. 반경 500m 이내. 틀렸네요. 다음 3번 시도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can.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여기 있죠. 국토장관이 정한다. 수립기준. 다 돼 있죠.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났다. 정택 사업이 끝났어. 그럼 10년 뒤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적도 있지만 이제 도시적 밖의 경우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도시적 밖은 원래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이죠. 근데 이걸 갖다 개발을 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거,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크게 보면 관리적 있잖아요. 관리적. 그럼 이 관리적을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하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관리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이런 관리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관리적인데 그 중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이 중에서도요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계획관리적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면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보전관리적. 이건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10만 제곱미터를 기점해서 자 10만 제곱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가느냐 안 가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0% 범위 내 10만 제곱 초과하면 10% 범위 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또 이제 아파트와 연립을 짓겠다 얘기죠. 이 안에다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계획이 있다. 그럼 규모가 커야 되겠죠. 얼마 정도를 기점으로 할 거냐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학교 용지가 있다든가 수도권에서의 자연보전 권역인 경우는 가서 학교는 교육장에 동의를 얻습니다. 교육감에 동의를 얻어요. 그러면 자연보전 권역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 알겠죠? 그러면 가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서부터 가져간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하나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규모를 작게 한다면 그만큼 더 강화된다는 소리가 마찬가지겠지. 만들어야된다면. 자, 그러면 그 3만 제곱미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물류시설 같은 거, 물류창고 같은 거. 그럼 그런 경우는 기반시설을 갖다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지금 난개월 방지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이 계획관리적이면서 자 이제 개발 가능한 이 관리적인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서 관리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앞서 제가 강의하면서 개발진흥지구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느냐를 분명히 했죠. 그럴 때 이 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는요 우선 주거개발 있고 우리가 산업 유통개발 있고 관광 휴양개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 틀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계획관리적이면서 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다. 그럼 주거는 반드시 계획관리적으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거계획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산업유통이다. 즉 우리가 봤을 때 공업기능, 물류유통기능 이런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근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기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농림지역. 그다음 관광휴양은요 도시지역 외무됩니다.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용도 지구를 갖다가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를 폐지하고 이걸 폐지하고 여기에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로 대체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해. 그럼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도시역 바뀌지만 지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과 밖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여기에 따라 나타난 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9가지예요. 이 9가지 다 공부할 거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두 가지를 알시면 되겠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두 가지를 갖다 우리끼리 공부할 때 건기 그러면 돼요. 세상은 우기어도 있고 건기도 있는데 건기가 가장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건축물의 건축 제한 있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에, 그다음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있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화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화로 시킨다는 걸 정확히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목적으로 해서 상호간에 이거 반드시 포함시켰다면 그만큼 뭘 할 수 있느냐? 법 적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조심할 것이 거기 기억에 있는 것처럼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고도지구를 제외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고도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걸 세분되거나 변경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비구역에서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범위 안에서 세분화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변경. 그렇죠? 주거지역에서 전용, 일반, 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나가서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종류 및 규모를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그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둘러싸이 1단의 지역 이쪽을 획지, 우리가 블럭 단위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자, 획지.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다 그랬는데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막권 장애, 판매소 등을 입지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그 수단이 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정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 관리 계획, 경관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이렇게 나왔죠.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건축선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내용이지만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아니죠. 반드시 포함되는 건기 그랬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건축선 대상이 아니구나.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조화를 이루면 법 적용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도 역시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계획 내용 역시 앞에서 배웠던 것 다 똑같이 다 뭐로 다닌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수립기준 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것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 적용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완화시키는데 도시지역 내에서 바로 건폐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한 경우다면 내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공한 경우는 충분히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된 것을 환정하는데
그러면 완화되는 건폐율 얼마냐? 해당 지역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화시키는 거. 어떤 데 완화냐? 여기는 제가 그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이 정한 법정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법정 건폐율에다가 곱하기 자, 이제 곱하게 되죠. 1 플러스 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 그러니까 내가 무상으로 한 면적을 내가 무상으로 준 거 뺀단 말이야. 응? 그래서 무상으로 양수받은 거 공공시설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그 양수 부지 면적 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그래서 원래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내가 제공 면적 나누기 뭐가 될 수 있냐? 원래 대지 면적. 이걸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 되겠고 또 완화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법정 용적률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는 플러스 위에 거는 곱하기고요. 건폐율 곱하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해주는데 가서 1.5 곱하기 1.5 곱하기 내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 그걸 갖다 공공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 곱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누기 뭐 하는 거냐?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면적 면적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높이는 1 플러스 자 건축물 법정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 곱하기 1 플러스 여기는 요거랑 마찬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공개공지 또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해서 했다. 이 사람 더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렇죠? 초과해서 했으면 가서 완화되는 것에 대한 높이나 건폐를 다 똑같이 가져가면서 앞에 했던 걸 갖다가 그대로 더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보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주차장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다. 주차장 어떤 경우를 완화시키냐? 한옥마을이 밀집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마을? 한옥마을. 자,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두 번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행자 전용도를 지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로데오 거리 가서 차 끌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구단위 계획에 당해 용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 공동개발을 권고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외에는 완화시킨다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해서 얼마까지 완화시켜주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기출, 가장 어렵게 나온 기출문제죠. 27회 때.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건폐율이 60이고 60이다. 그 대지 면적이 400이고 건축을 하는 경우 그 부중에 100을 부지로 제공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내가 제공한 것을 면적을 얼마를 갖다 줄 거냐? 100을 주는 거죠. 100. 나누기 원래 면적은 얼마냐? 대지 면적이 400이죠. 그렇죠? 자, 이걸 해준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건 우리가 1 나누기 4 그러면 우리가 0.25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0.25잖아요. 플러스 1하면 1.25잖아요. 그러면 가서 60 곱하기 1.2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60% 곱하기 1.25 되니까 퍼센테이지니까 가서 한 5, 6, 30, 12 그러니까 75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죠. 다음 이제 지구단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 중에 도시적 밖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도시적 밖의 경우도 도시역 외에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로 용도 지역 그다음에 개발 진행지구에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적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것만 계획관리적 안에서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구나. 연립을 지을 수 있구나.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허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원래 밖의 경우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러면 바닥 면적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80 나누기 28봤자 4 아닙니까? 4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아파트 등장시킬 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법정을 완화시켜 주는 데 있어서 자 핵심 체크 봐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율법률상 지역 지구 안의 건축 제한 또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시킬 수 있죠. 다음 건축법에서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 또 건축물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건축물의 높이. 자, 그다음에 공개공지대 확보, 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지 않습니까? 또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그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쯤 하면 거기 나온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완화.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지분할 제한 완화시키면 안 되죠. 이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완화시켜주면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지분할 제한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효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뭐랑 관련된 게 있다? 실효. 자, 실효인데 이 실효는 이렇게 되죠.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실효 규정이 있는데 실효가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하는 거 하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죠. 뭐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했으면 거기에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3년 내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수립하지 않았어. 그러면 3년이 경과된 다음날 실효가 됩니다. 다음날 0시부터. 그럼 실효가 되면 일반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 가서 고시에 주독되어 있어요. 고시. 자, 이렇게 주독되어 있어요. 다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또 하나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 이제 두 번째는 왜 수립했냐? 이것이 주민이
제한을 해서 위반했습니다. 주민 제한. 그래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 여기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 받아서 공사가 착공, 착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착공, 착수는 수립되고 나서 5년 내에 해야 돼. 근데 5년 내 하지 않았다. 그럼 5년이 경과된 다음날 역시 실효가 됩니다. 그럼 실효가 되면 우리는 이 내용을 고시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여기에 관한 내용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 내용을 갖다가 뭐 해야 된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에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거로 봐줘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꼭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쯤 하면 자, 기출 체크 한번 나가보면 되겠습니다.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법에 따른 대주성 사업지구는 전부든 일부든 개발한 곳을 지정할 수 있죠.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여나. 자,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아시면 되겠죠.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적이 아닌 지역으로 지정된다. 맞죠. 도시 아니어도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역 안뿐만 아니라 밖도 당연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니죠. 정택이가 10년지 그랬죠. 정택, 정비구역 택지개발로서 공사 완료돼서 몇 년? 10년 넘었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도시적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얼마? 200.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바로 정의를 정확하게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챕터 4에 대한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 그러면 여기는 뭐라냐? 개발행위 허가죠. 한마디로 사적 개발이다 볼 수 있겠죠.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알겠죠?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절차가 130페이지 나왔죠? 자, 봐봐요. 개발행위 그래서 보면 걷다가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신청을 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있겠죠. 기준이 있죠. 기준은 그냥 일반 기준이 있겠고 거기에 또 용도 기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협의 심의를 거쳐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15일에 처리해 준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처리는 거부할 수도 있겠고 허가도 있겠고 조건부 허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조건부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20%를. 근데 이건 보증금은 비굴 발차기 그래서 비탈면, 조경, 굴착, 지방붕괴, 발파로 인해서 인근의 피해, 차량 운반에서 피해, 기반 설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위에서 예치했다면 준공검사 즉시 반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으면 준공검사를 받는 거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받는 거고 공공시를 귀속합니다. 그 개발행위에 사적 개발행위 가장 큰 문제 공적인 바로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까지 했죠. 이 공적인 거는 얘는 이미 지구단위 계획까지 했죠. 그러니까 얘는 지구단위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허가 때 연동제를 두겠다는 연동제. 기반시설에다 차등 두겠다 하는 얘기죠. 기반시설에 대해서 차등을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서
두 가지 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없어요. 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은 돈 내라는 거고 밀도관리구역은 뭐 하자는 볼 수 있냐면 관리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발행 허가 대상이 있죠. 허가 대상. 이 허가 대상 몇 가지가 있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기본이 될 거냐?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자, 토지 형질 변경.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 경작하는 경우. 경작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다음 지목 변경.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목 변경 받아야 되지만 단 어떤 경우냐? 전답사의 변경. 전과 답의 차이는 물을 상시에 이용을 안 하는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지목 변경에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면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2번에 있죠.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지만 조성이 끝난 농지의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 향상을 위해서 객토, 정지 작업, 양수, 배수, 설치를 위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 사업장의 토양, 무기성 운이, 이런 거, 소위 찌꺼기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갖다 농지에다 매립한다. 매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다만 전답사인 제외했죠. 다음에 이제 뭐냐? 토속 채취가 있고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토지 형질 변경 중이 아니야. 중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되게 중하면 안 되고, 자, 뭐냐면 토석 채취죠. 흙모래작을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근거해서 놨죠, 우리가 보면. 자, 이 위에 거는요, 공사를 수반하기에 나중에 와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이쪽은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토지 분할은 반드시 이거는 나대지해야 돼. 왜? 건축물 있으면 안 돼요. 건축물 있으면 건축법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에서 물 바깥에 물건을 적치하는 겁니다. 물건 쌓아놓은 행위죠. 그래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공사를 수반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허가 없이 가능한 것. 자,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건 건축물의 건축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곳에 해당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네, 공작물의 설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이게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 면적 25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도시역 밖의 경우는, 자, 그 지역 외의 경우는, 이 외의 경우는 3배가 되죠. 자, 50이니까 150톤. 그 다음,
부피가 50이니까 150. 그 다음에 25니까 7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한 장 넘겨보면 C에 되어 있습니다. C.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거기다 밑줄 쳐 있죠. 그 중에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형식이다. 육상어류. 자, 우스갯소리로 저 기르겠습니까? 큰일 나요. 알겠어요? 육상어류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농사 짓는다는 건 비닐하우스 짓는다는 건 상관없는데 육상어류 양식으로 해서 하겠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짓겠다. 그럼 개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고. 토지 형질 변경, 역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그 일정 50 높이, 자, 그래서 50cm 깊이 그 50 정도 되겠죠. 이건 제곱미터보다도 일단은 그 밑 센치로 고치세요. 자, 센치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토, 성토. 그런데 포장은 1cm라도 제외시켜야 돼요. 그건 해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석 채취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가니까 제곱미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토지 분할은 어떻게 되냐. 사도법의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이미 사도법에 받았어요. 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공용지 행정주체가 쓰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분할한다. 행정재당 중 용도가 폐지된 부분의 분할. 또 일반재산.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요. 옛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인 걸 매각 양해한다. 그 다음 토지의 일부가 도시공객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토지를 분할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임의적으로. 그 다음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 때 허가받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나누겠다. 그건 건축법 적용받지 여기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되겠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도 있습니다. 그럼 단 가장 조심할 게 이제 마지막 신고가 있죠. 여기만 온리 유일하게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라면 1개월 내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만 더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체크를 보면 개발행 허가를 요하는 경우를 했어요. 경작 하지 않죠. 두 번째 도시공객 사업 받을 필요 없죠. 재복구, 재난수습은 신고하는 거죠.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 채취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허가받지만 이미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주의면 안 받지만 이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 그 밖에 공장을 설치 위한 토지 굴착. 이미 조성됐잖아요. 그죠? 자,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경이라 했어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은 새로 내요. 다시 허가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경우도 허가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여기 유일하게 통지해준다. 유일하게 통지다. 정확히 하세요. 유일하게 통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기간의 단축 걷다 액센트, 단축했다 액센트, 그 다음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5% 범위 내 축소, 동그라미 축소, 법령의 개정, 그 다음에 도심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가 불가피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또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 법률에 의한 경우든가 이런 거에서 허용 오차 범위, 건축법상의 허용 오차 범위를 시정하겠다. 이런 경우에 결국 뭐라 볼 수 있냐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법상 적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우리가 그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의 임도, 나무를 갖다 자르고 심어서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 산판길이라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거 하려면 어느 법을 적용됐냐? 자, 그거는 우리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련 법률 아니면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갖다 나가면 되냐면 기출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그 개발을 마치면,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앞에 되겠죠. 토지 분할은, 자, 이쪽으로 잠깐 가봅시다. 토지 분할, 공사를 수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준공공사 받을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위에 것만 준공공사 받는 거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 건축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 받은 후 건축 연면 5% 범위 내에서 확대는 허가 받은 축소 날짜 아까 액센트 축소. 다음 3번 개발의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필요한 그 관한 조치를 할 걸 조건부 허가 의사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도시문 관리계획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하는 건 개발의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왜? 도시공백 사업이잖아요. 다음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분할하겠다. 허가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개발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